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신도시는 개발을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예전처럼 국민주택 200만 호 짓는 그런 식의 물량 위주의 주택 공급은 향기 신도시 우리나라의 마지막 신도시일 거라고 저는 보는 쪽이고요. 네. 가격이 떨어진 이후에 지금보다 더 비싸냐 싸냐 이걸 좀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뭐 당연히 이게 좀 너무 유치한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진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격이 떨어진 이후에 지금보다 더 비싸냐 싸냐 이걸 좀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뭐 당연히 비싸죠. 아, 더 비쌉니까? 떨어져도 비싸요? 왜냐하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 이번 LH 사태를 겪었잖아요. 왜 그 박근혜 정부가 신도시 개발 계획을 포기했는지, 정부가 공공부문의 택지 공급을 왜 그때 폐지했는지 이제 아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보가 대단히 비대칭적이고 내부자랑 외부자 사이의 정보가 너무 비대칭적이고 내부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널려있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업을 대규모로 해야 되냐, 정부가 정말 과연 관리를 제대로 해낼 수 있냐, 그리고 그 특혜에 대한 시비 문제라든가 정보 새는 문제라든가 또는 그 각종 여러 가지 마찰 문제를 앞으로 해결할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신도시는 이제 개발을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예전처럼 국민주택 200만 호 짓는 그런 식의 물량 위주의 주택 공급은 향기 신도시 우리나라의 마지막 신도시일 거라고 저는 보는 쪽이고요. 네. 두 번째는 금리죠. 이번 쿠팡을 사례를 보면 알지만 한때 100조까지 갔잖아요. 시가총액 규모가. 그래서 이번에 5조 원인가 6조 원 정도 조달했는데 맞아요. 그 돈 조달해서 뭐 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번에 청주에 또 물류센터죠. 물류센터. 이게 뭔 말이냐면 초저금리 환경 속에 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그런 것들은 주도주들 성장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아마존의 사례가 생겼단 말이에요. 아마존이 어떤 회사냐면 이익을 수십 년째 거의 못 내면서도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그 돈을 이용해서 이익을 안 내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결국 시장을 대패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베조스는 이혼했지만도 아직도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한 새벽 배송 뭐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리고 가격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인플레가 잠깐 일시적으로 올라왔다가 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냐라는 거죠. 이 경쟁이 더 심해지지 않겠냐.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 모 벤처기업을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자문해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인재는 다 우리는 스타트업에 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노동시장이 지금 너무 끔찍하니까 대기업 정말. 공채라는 게 일단 없어졌죠. 다 수시 채용이라는데 그럼 언제 뽑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뽑는지 정보가 옛날만큼 막 대규모로 같은 날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 구직 활동을 할까요? 예, 스타트업에 가게 돼서 스타트업 커리어가 나쁘지 않잖아요. 또 그리고 두 번째 스타트업에서 이제 자금 조달 관련돼서 벤처 캐피탈들한테 자금을 이제 레이징, 펀드 레이징을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문하니까 이야기를 듣는데 와, 우리나라 벤처 업계만큼 역동적이고 희망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투자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고용을 일으키고 또 이분들이 이전에는 규제로 보호받고 있었던 산업들의 틈새를 파고드는 또는 없었던 시장을 계속 창출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하고 또 육성해주고 있어요. 정부도 이쪽을. 그러면 이쪽 분야에서 혁신이 계속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은 창업 국가가 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강제로 창업 국가인데 금리가 오르겠어요? 그러면 뭐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그 뒤에 공급 차질의 엔드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데 게다가 서울 중심의 이런 창업 분위기잖아요. 내가 뭐 테헤란으로만 봐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마어마한 기업과 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몰려들어서 이 용광로처럼 움직이고 있는 이 창업의 클러스터들이 핵심 지역에 계속 형성된다면 여기가 이제 고용의 엔진과 성장의 엔진 또 상장의 기회가 되는데 이쪽 핵심 지역 집값이 또 뭐 계속 빠질 거냐 지속적으로 빠질 거냐라고 물으면 지금 동경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2005년 이후에 지금 16년째 동경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건 그런 요인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전체 전국 집값은 빠져도 핵심 지역들은 오른다. 계속 갈 수도 있는 세상이 오는데 너무 그렇게 그 이번에 조정을 받아서 지난번보다 더 싸게 그런 지역이 있겠죠. 급등하고 호가 없이 계속 상승했던 지역들은 분명히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시장의 평균 가격을 질문하신 거라면 저는 그냥 추세 상승 흐름은 한 10년 뒤에 돌아봐도 진행될 여지가 있지 않냐. 3기 신도시 조금 있으면 사전청약이 들어가는데 사전청약을 대하는 어떤 꿀팁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좀 일단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죠. 일단 왜냐면 이거 캔슬해도 되나 그럴 거예요. 그 주택 구입에 좋은 기회가 왔다 싶으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팁은 지역 신문들을 검색해 보시면 유물 문화재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들은 늦어진다.
예, 제가 알기로 2군데 정도가 지금 네.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 관련돼서 이제 탐사도 하고 발굴도 해야 되고 처리도 해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광화문 쪽에 있는 그 거대한 그 오피스 건물들 한번 가보시면 1층에 유리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뭐 그랑서울 예, 뭐 그런 거를 해놓은 걸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건물들의 또 1층에 그런 유적을 전시해 놓는 건 저는 좋은 일입니다만 대신 이제 시행의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는 시차의 문제들. 그래서 지난 2기 신도시 때를 보시면 제일 빨리 진행됐던 판교가 5년, 6년 정도 그리고 검단이 11년 걸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사전 정리했다고 정말 입주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들은 좀 미리미리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드린 거의 연장선 상의 문제인데요. 이 무주택자분들 정말 3기 신도시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 떨어졌다. 그 경우에 플랜 B는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2가지로 나눠서 봐야죠. 첫 번째, 지금 그분이 좀 여력이 되신다. 예, 여력이 되는, 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잣대를 저는 뭘로 보냐면 전세에 자기 돈으로 전세 사느냐 여부를 보거든요. 요새 전세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2년 뒤에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들어가야 돼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자기 돈으로 마련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사는 게 낫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분은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죠. 타임 사이클. 예. 타임 사이클은 언제 다시 볼까요? 부동산 시장의 과거 우리나라 사이클을 살펴보면 68년, 네. 77년, 91년, 그리고 2006년, 7년 이렇게 고점들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략 한 11, 12년에서 길면 15년 정도의 사이클을 두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이제 또 지난번 고점이었던 2006년이라고 봐야 될지 2008년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고점에서 놓고 보면 벌써 지금 10년 더 진행 중이니까 사이클이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 국면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 2년은 뭐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는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이클의 후반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확장 사이클 15년짜리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15년이면 오르는 건 한 10년, 8년 오르거든요. 그리고 빠질 때는 한 5년, 4년 빠집니다. 이게 빠질 때는 좀 짧게 그 대신 고통은 크게 오고 오를 때는 천천히 오르다가 뒤에 가서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게 사이클의 대부분의 특징이죠. 그래서 만약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3년, 4년이 만약 고점이라면 그 뒤 또 한 3, 4년은 고생하고 28, 29년쯤 되면 이제 3기 신도시 다 입주하고 나면 이제 공급 물량 줄어들고 나면 그때쯤 되면 또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먼 전망은 일단 이건 하나의 소설처럼 들리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정말 급심한 침체기가 오면은 뭐 양도세 일정 감면 이런 거 다 해줄 거예요. 나올 거예요. 그 또 나올까요? 네, 그럼 100% 나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미분양 쌓이는데 미분양 주택 사서 이렇게 양도세 감면 받아 보신 분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때 사시는 분들이 이제 진짜 부자고 정말 투자를 제대로 집은 미분양 속출할 때 사는 거죠. 그런 시기가 언제 올 거냐 그러면 뭐 아직은 아니죠. 왜냐하면 뭐 지금 주택 매수세가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데 이거는 뭐 한참 뒤 언젠가 그 뒤에 일이겠죠. 지금 뭐 미분양은 어느 전국이 다 없잖아요. 급감하고 있는 중인데 심지어 경남 지역조차 그렇게 줄고 있는데 뭐 여기서 미분양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먼 이야기다. 알겠습니다. 이 선거 이후에 종부세 기준 완화 논의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언을 부탁드려도 될지요? 뭐 이대로 가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보유세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편에 우리보다 더 낮은 나라는 독일밖에 없고, 근데 반대로 이제 취등록세, 거래 세금이 엄청 비싸서 이건 또 세계에서 제일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을 합산한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을 살펴보면 상위권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2018년 통계 기준인데 이후에 종부세가 강화됐으니까 이게 이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겠죠. 이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보유세는 적게 취등록세는 많이 했냐면 세금 걷기 편해서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1년에 그 인구 이동 비율이 15%에 달하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이제 나쁘게 이야기하면 수도권으로 계속 인구가 유입되며 2019년인가 2020년에 전체 인구의 이제 절반을 서울, 경기, 인천이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집중화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나라라 이동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동 인구수가 많다라는 건 주택 매매가 많다는 이야기니까.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재고주택 대비 1년의 거래가 8%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15%에 매매되는 주택조차 8%가 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취등록세 걷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걸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종부세 이런 걸 그렇게 올리겠다면 또 이거를 지속적으로 올린다면 조금 취등록세 감면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 전 정책으로 취등록세 어디는 뭐 중과하면 8%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를 조이는 건 이건 너무 과하고 가혹한 정책이고 또 이렇게 세금 올려봐야 지금까지 뭐 전혀 효과 없었던 거 다 네. 알고 있는데 이제 출구를 좀 열고 대신 희망을 주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약간 제 그 기대를 담아 네. 전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 대표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모셔서 또 더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